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반복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간혹 자가용혈성 빈혈을 비롯해서 자가면역 질환 환자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이 현대의학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억제 등으로 증상만 억제하는데, 이거는 만성적인 피부병을 관리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억제하기 때문에 잠깐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가면역 질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게 좋고, 오늘은 그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빈번히 발생하는 자가용혈성 빈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앞부분은 자가용혈성 빈혈을 관리하는 최신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용혈성 빈혈 벗어나기. 얼마 전에 오션이라고 12살 된 아메리칸 불독이 내원을 했습니다. 얘 당시 상태를 보면 눈두덩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부어 있었고, 또 귀 쪽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리인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지방층염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층염이라는 것은 피하에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을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자가면역 질환인데, 오션이는 이 지방층염이 심각한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적혈구를 파괴하는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때문에 내원했는데, 아이의 적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수혈도 받았다고 하는데 또 금방 적혈구가 파괴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얘뿐만 아니라 이 몽이라고, 얘 같은 경우는 지난 설 연휴에 전화가 왔는데 아이 상태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고 그런 전화가 와서 저희 병원이 설 연휴 동안 문을 닫기 때문에 좀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그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병원에 갔더니 적혈구 수치가 너무 심하다고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진단을 받고 수혈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은 아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를 면역세포가 파괴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기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혈액 pH나 혈관 확장, 그리고 면역 조절, 이런 기능들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의 세포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빈혈이라는 거는 혈액 내 적혈구의 수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정상보다 낮아져서 조직으로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적혈구가 혈액 내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적혈구의 수치가 작아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빈혈입니다. 빈혈의 주된 증상은 각 조직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식욕 결핍되고, 입술이나 그런 점막을 보면 창백하고 호흡도 곤란한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빈혈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 적혈구가 소실되는 거로, 쉽게 얘기해서 피를 흘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외상을 입거나 내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한 진드기 감염 같이 기생충 감염에 있어도 적혈구 소실에 의한 빈혈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적혈구가 파괴되는 건데 이걸 용혈이라고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면역 매개성 빈혈이고, 그 다음에 바베시아 같은 원충이 감염돼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경우, 양파나 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런 용혈성 빈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혈구 자체가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빈혈인데 신부전, 골수질환, 그리고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 결핍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면역 매개성 용혈성 빈혈은 IMHA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면역세포가 적혈구를 파괴하여 일으키는 빈혈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적혈구를 내 몸의 성분이라 생각하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파괴해서 발생하는 빈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논문입니다. 미국 내과 수의사협회에서 만든 개에서 면역 매개성 용혈성 빈혈을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이 논문을 오늘은 제가 주요 내용만 소개해 드릴 거고 혹시 이 논문을 다 보시겠다고 그러면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소개로 치사율이 최대 절반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고 있고요. 다발품종은 코코스파니엘, 비송프리제, 푸들, 플랫코트 리트리버 이런 종들이 다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은 당장 적혈구가 너무 파괴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수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면역세포가 계속 적혈구를 파괴하니까 그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이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색전증이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 색전증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수혈로는 적혈구를 투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혈액 내에는 혈장이 있고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있는데 나머지 성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아이의 면역 상태가 굉장히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소판이나 백혈구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혈보다는 적혈구를 권장하고 있고 오래된 적혈구보다는 태어난 지 7에서 10일 된 신선한 적혈구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냉장 혈장 같은 경우는 DIS를 유발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과다한 면역을 억제해야 되는데 프레드니솔로는 고용량 투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는 초기부터 이 스테로이드와 병행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물 처치를 할 것을 프로토콜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가지 이상의 면역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를 사용하면서 항상 염려되는 게 면역이라는 게 몸에 불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건데 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가 이 면역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그것들을 갖다 모니터링 하면서 약물을 처치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단요증, 헐떡거림, 그리고 무기력증, 또 근육이 약화되고 요실금, 장기적으로는 털이 빠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농피증, 모낭충증, 그리고 요로감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프린을 사용할 때 케토코나졸을 같이 투여하게 되면 이 사이클로스프린을 간에 P450 효소가 분해를 하는데 이 효소 자체가 억제하기 때문에 케토코나졸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사이클로스프린의 용량을 75%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용 투여하고요. 그리고 적혈구를 파괴하는 비장을 절제하는 수술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장을 절제하는 경우 수혈 요구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 절제술을 한 후 30일 동안 강아지가 생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 처방하는데 이 용혈성 빈혈에서 혈전성 질환이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혈전이라는 것은 혈관 내의 혈액 성분이 국소적으로 응고하여 형성된 고형의 혈액 덩어리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액이 혈관을 타고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된 적혈구의 파편들이 혈관 내에 쌓이게 되고 거기에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뒤엉키게 되면서 혈전이 형성되고 혈관을 막게 됩니다. 이러한 덩어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강아지가 호흡곤란을 야기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IMH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폐혈전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혈전이 뇌나 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갑작스런 마비나 경련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을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로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릴을 먼저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고압산소요법이나 멜라토닌, 그리고 치료용 혈장 채집술, 리보솜, 클로드루네이트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약들은 당장 발생한 문제, 그러니까 빈혈로 인해서 각 조직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수혈을 하는 거, 그리고 면역세포가 적혈구를 계속 파괴하니까 이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 그런 식으로 증상만 개선시키는 흔히 얘기하는 대중요법 치료이고, 그것이 면역세포가 적혈구를 파괴하게 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재발 방지를 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내과학 스크립, 이 책에 나온 용혈성 빈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IMH를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발성은 면역맥의 용혈 빈혈로 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빈혈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가면역 용혈 빈혈이라고 AIHA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허용이 소실되거나 장애가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속발성으로는 관련된 선행 질병이나 치료가 면역매개성으로 적혈구를 파괴할 때 발생하고 특정 약물,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이런 약물들, 그리고 독소, 기생충, 그리고 종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속발성이고요. 종특이성으로는 코커스 파니엘, 라사압소, 푸들, 시추 얘네들이 다발한다고 하고 있고, 증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쇠약해지고 졸음, 식욕부진, 창백한 점막, 그리고 적혈구가 가닥에 파괴되면서 빌리루빈이 오줌으로 나오니까 오줌색이 좀 변한 거, 그런 증상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은 좀 전에 미국 수의내과학 협의회에서 소개한 그것과 대동소이하게 면역 억압 용량의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 억제제, 비장절제술, 헤파린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H의 요우는 사망률이 18에서 70%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에 그런 증상 때문에 내원을 해서 수혈을 하거나 그런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병원에 와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망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망 원인은 폐혈전 색점증이고 재발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미국 수의내과학 협의회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방금 소개한 이 책에서도 치료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그리고 수혈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증상만 완화하는 그런 요법이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령 덩치가 커다란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수혈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처치가 아이를 개선시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너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결국 예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에 대한 이러한 치료는 이 그림에서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수혈을 하고 약을 투여해도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혈성 빈혈로 인해서 아이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수혈이나 면역억제제 같은 그런 처치를 받으시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아이를 같이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현대의학은 면역세포가 과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생명체에게 면역계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면역계는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끔 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전에 올린 38억 년 생명 역사로 보는 반려동물 피부병 요 영상을 요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생명은 외부의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생명체들, 그리고 또 내부의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어져 왔고, 그런 것을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은 오랜 생명 역사를 통해서 면역 시스템이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정윤석 박사가 쓴 자가면역 질환 다스리기 이 책을 보면 자가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간략하게 표를 만들면 이렇게 환경적인 독소, 유전적 요인, 미생물 불균형, 스트레스, 신체 방어벽 손상, 그리고 식이율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은 영향을 끼치지만 10% 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경 독소로 생활 및 생태 환경에 각종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고, 그래서 공기, 먹는 음식과 물 등등의 화학 물질이 증가했고, 이런 화학 물질과 환경 독소가 인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독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식이 요인으로 식량 수확증들에 의해서 농약,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음식물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게 되고, 또 유전자 변형 작물, 가축의 항생제와 호르몬제 사용,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방부제, 색소, 향신료 이런 식품 첨가물 사용하고, 그리고 또 백미, 백밀가루, 백설탕 같이 정제된 곡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식용유 과다 사용, 그리고 플라스틱 식품 용기 이런 것들이 음식과 관련돼서 면역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체 방어선을 파괴하는 것으로 장누수 증후군은 당분이 과다하고 산화된 지방이 함유된 식사로 인해서 소장 내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되고, 그리고 항생제, 엔사이드계 소염제, 제산제 이런 것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글루텐 섭취 이런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고, 장 점막층 파괴로 장누수 증후군 현상이 발생하여 장내 세균과 이물질이 장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몸의 면역 체계가 가용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장내 환경 상태가 건강한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미생물을 불균형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쁜 독소의 작용으로 장내 정상 세균총의 구성과 환경에 악영향을 줘서 장누수 현상을 조정하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 목적은 장내 미생물 사멸이 아니라 체내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체 내 미생물총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만성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부신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와 기능 저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감염증과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그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촬영해서 올린 강아지 자가면역 질환 원인 요 영상이 있는데, 요 영상도 요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자가면역과 관련된 여러 논문을 보면 몸의 면역에서 장의 면역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면역축이라고 불리는데, 이 장면역축이 깨졌을 때 면역 혼란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장내 미생물종이 불균형이 되면 이게 만성 저강도 염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이게 누적된 결과 결국 자가항체 생성을 촉발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장내 정상세균총, 그러니까 마이코바이옴에 대한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 자가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장내 미생물총의 영향으로 많은 질병, 전이성 질환 또는 국소적인 질환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혐기성 세균의 증가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내 미생물이 증가하는 것은 그 미생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구성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이런 불균형은 담즙산 대사 장애 또는 단세지방 및 인돌과 같은 항염증 분자의 생성 감소를 통해 다양한 질병에서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면역 체계를 과다하게 하고 피로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아지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에 대해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예전에 저희 유튜브에 강아지 장누수 증후군의 모든 것과 5단계 회복 솔루션이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도 여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꼭 장 면역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수혈이나 과도한 면역 억제제 처방 같은 그런 내과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혈성 빈혈 상태에 있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다니는 병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상담과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자가용혈성 빈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